안녕하세요.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세미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세미나 2부는 초거대 AI 등장에 따른 인공지능과 보안에 대한 인식과 이슈,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부 세미나는 트랙 A와 트랙 B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AI for Security라는 주제는 트랙 A에서, 초거대 AI 트렌드라는 주제는 트랙 B에서 진행됩니다. 웨비나 참석자분들을 위한 참여 이벤트와 다양한 경품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랙 B의 첫 번째 순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네이버 클로바의 강인호 책임 리더님으로 하이퍼 클로바, 하이퍼 스케일 AI 플랫폼 구축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자연어 처리와 AI 서비스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강인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네이버에서 만든 하이퍼 클로바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SKT, 카카오, LG, KT 등 많은 기업에서 초고대 AI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다들 각자 진행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네이버는 왜 초고대 AI 모델을 만들었고 계속 만들어 나가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와 목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의 주도권을 잡고 싶었습니다. 먼저 AI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존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각 문제별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하여 모델을 만들어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Q&A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FAQ나 백과사전으로부터 정제된 데이터를 만들고 모델 훈련을 위한 학습셋과 평가셋을 가지고 모델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별로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Q&A 모델과 음성인식 모델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모델 결과를 쉽게 가져다가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별로 만들어진 모델을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공부해서 기반 지식을 잘 습득해 두면 추가 훈련 없이 혹은 약간의 훈련만으로 여러 일을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듯이 빅 모델은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하나의 커다란 모델을 일반화하여 플랫폼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문제에 빠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의 모델로 Q&A도 하고 챗봇도 만들고 쇼핑 추천 등도 하게 됩니다. 검색 서비스에도 비슷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칠러라고 하는 친구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색인 추출 랭킹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에서 검색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기능과 결과를 바로 제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내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거나 문서 요약을 하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빅 모델을 가지고 익히 아는 태스크는 제로샷으로 바로 진행하고 그 외는 몇 개의 예제를 제공하고 비슷하게 결과를 요구하는 퓨샷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연구 수준의 개념이지만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하는 퓨샷 예제입니다. 프롬프트에 태스크에 대한 설명과 예제를 넣는 것으로 감정 분석기를 쉽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이런 것은 긍정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중립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만 얘기해도 비슷하게 알아듣고 일을 진행하는 것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기존에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긍부정 예제를 주고 전용 모델을 만들던 것이 빅 모델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품이란 키워드를 이용해서 적절한 쇼핑 기획전 제목을 만드는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 봄철 옷과 관련한 기획전 제목으로 완전 내 스타일이야 라는 의미의 완네스 범 자켓을 제안해주고 강아지 간식과 고양이 간식 상품을 대상으로 기획전을 진행하기 위해 댕냥이라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아울러 이르는 표현으로 잘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AI 개발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쇼핑 기획자 분께서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지시문과 예제를 주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빅 모델로 서비스 전반이 좋아지고 다양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초고대 모델을 만든 다음 이유는 AI 서비스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발전과 비슷하게 파라미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에 얘기 드렸듯이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할 여지도 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아주 비싼 비용이 필요하거나 돈이 있어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플랫폼을 가질 것이냐, 다른 회사의 플랫폼을 잘 활용할 것이냐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아직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사듯이 대규모로 장비를 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CPU와 달리 GPU 장비 보급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대규모 GPU 장비 보급과 연결, 전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해서 많은 제반 기술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대규모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되어진 오픈AI GPT-3와 같은 대규모 모델에서 한국어 성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전산화되어 있는 한국어 문서는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이해와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 구축한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 중 보편적인 지식을 커버하면서 양질의 것으로만 다양하게 모아서 구축하였습니다. 약 5,600억 토큰으로 뉴스 기사 50년치, 네이버 블로그로 보면 9년치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한국어 중심에 관련된 지식과 언어 사용을 최대한 담아봤습니다. 간단한 분류 문제나 MRC와 같은 질의응답 과제에서 모델 파라미터 크기에 따라서 2~3배 이상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GPT-2 라지 정도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성능을 다양한 태스크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퓨샷만으로도 아주 유용한 실용적인 모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단답형의 질문뿐만 아니라 서술형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잘하고 이전 대화의 맥락을 유지해서 현재 입력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의 예제처럼 기존의 전형적인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라는 형태의 질문뿐만 아니라 왜 음악의 아버지냐?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 대화의 맥락을 참고해서 사용자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 스마트 램프에서 하이퍼클로바를 연동하여 역사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데모 영상입니다. 물론 잘 나오는 경우를 중심으로 체리피킹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쉽게 데모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지? 이성계랍니다. 업적 알려줘. 위화도 회군과 한양천도를 통해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어요. 이성계의 다른 업적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유교 통치가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로 삼강오륜을 중시했어요. 조금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예를 들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이성계랑 최영 장군은 생각이 달랐을까? 두 분 모두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데? 이성계는 전쟁보다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최영 장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직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최영 장군이 벌인 전투가 뭐야? 홍산 대첩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성계가 이겼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답니다. 알았어. 고마워. 데모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쉽게 설명해줘. 그리고 두 사람을 비교를 한다거나 다시 이어서 또 이렇게 추론되는 얘기를 했을 때도 이 하이퍼클로바가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을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유용하게 생각하는 활용은 학습셋 구축 및 확장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했던 데이터 구축 작업을 정말 용이하게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학습셋이나 소량의 시드 예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나 변형된 데이터를 만들어 AI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도 일부 도입되어 기반 성능 향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의 의도를 기반으로 실제 입력하려고 했던 질의를 잘 제안해 주는 것이 쉽게 가능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이들에게 배운다 히야타니 겐지로라고 잘못 입력된 질의를 맞는 저자 이름인 하이타니 겐지로로 교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구매자 리뷰에 대한 클러스터링 예제인데요. 제품에 대한 구매자 리뷰를 속성별로 묻고 이를 한 줄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도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리뷰 내용을 포함하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문법에 맞는 모습으로 요약문이 생성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속성별 리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검색 쪽은 앞으로 멀티링규얼, 멀티모달 형태로 언어를 가리지 않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 대해서도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해서 검색 기본 품질 향상을 올리는데 계속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구글 I/O에서는 람다라는 이름으로 천왕성이랑 종이 비행기랑 얘기하는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덱스 모델로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데모도 있었습니다.
주석처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하면 해당 내용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제안해 주는 것인데요. 사용자는 이를 통해 확정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저희는 소위 입코딩이 가능해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가지고 나서 글로벌 리더 업체들이 이런 데모가 나오고 나서 해당 기술의 수준이나 서비스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저 람다의 발표 영상이 나오고 있는 중간에 저희 동료 한 분이 실험해보고 우리도 되는데요 라고 바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프로그래밍도 코파일럿이 발표되고 나서 저희도 바로 만들어 보고 외부에도 공유를 했어요. 예전과 달리 어쩌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퍼클로바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들과 그만큼 갭을 많이 줄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행사가 AI 시큐리티 데이라서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요인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최근에 오픈 AI의 GPT-3를 이용해서 디스인포메이션, 허위 정보 관련 실험을 한 연구가 있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리포트에 의하면 사람과 GPT-3가 한 팀이 되어서 6가지 형태로 사회 이슈에 대해서 허위 정보 캠페인에 악용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목표로 하는 그룹이나 연령대에 적절한 주제의 내용의 메시지를 잘 만들었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메시지의 반복, 정교화, 조작, 살포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불화 유발이나 설문조사의 조작 등에서는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PT-3가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인간과 기계가 잘 협력할 경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높은 완성도와 성능을 고려할 때 글의 저자가 AI인지 인간인지에 초점을 만드는 것보다는 허위 정보 캠페인의 기반 시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GPT-3 같은 대용량 모델이 정보 보안 영역에 관해서도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코덱스 시연 데모에서 나온 내용은 필요한 경우 즉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사용자를 도와주고 해결하는 것도 일정 수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해봤던 태스크 중에 인터랙티브하게 이메일을 작성하는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존 이메일 내용에 반대, 추가 설명 등의 제가 희망하는 의도를 간략하게 주면 그 내용에 맞춰서 답장 이메일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하는 연령대에서 공유되고 대상으로 하는 연령대에서 공유되고 있는 얘기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자의 의도에 맞게 수정하거나 답변을 추천받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대상 그룹에 맞출 수 있을지 싶어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블로그 검색을 통해서 찾아낸 사투리 예제로 광양 사투리 번역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타겟으로 하는 대상에 맞는 표현과 의도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이 작성한 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사람을 도와서 쉽게 작성하는 도구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투리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반대로 잘 만드는 사람이 잘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는 페이크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초고대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한 허위 정보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어 봤던 사람이 약점과 강점을 잘 알아서 또 구분하는 방법도 잘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GPT-3가 또는 초고대 모델이 이런 사용자 도구로서 허위 정보를 만드는 유용한 쉬운 도구로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초고대 AI 모델로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나온 허위 정보나 그러한 시도를 또 잘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쪽에 대해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에 대한 개발 목표, 수준, 그리고 가능한 활용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초고대 AI 모델에 지금보다 추론과 강화 학습의 개념이 보강해진다면 또 다음 단계의 AI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강인호 책임 리더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리더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 내용 중에서 구글이나 오픈 AI와 같은 이 글로벌 리더들과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열심히 또 네이버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이 초거대 AI 모델, 그리고 정보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이버 클로바에서도 이 정보 보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직접적인 정보 보호랑 보호나 보안 관련해서 하는 일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초고대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아까 제 발표에도 있었듯이 거짓말을 잘 변별해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있는데 사용자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정보를 줄 때 이게 사실에 기반해서 나온 말인지 이 초고대 AI 모델이 그냥 추정해서 생성해서 만든 말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들이 아마 아까 다른 쪽으로 이제 악용될 여지도 있고 잘못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또는 답한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좀 되게 많은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이 정보 보호나 보안 쪽이랑도 또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질문은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분께서 주셨거든요. AI 보안 기업과 AI 기술 보유 기업의 협업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혹시 이 네이버 클로바에서도 외부 기업과 협업을 하고 계시거나 하셨던 일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업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열려 있고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도 쇼핑 기획자분께서 저희 그 초고대 AI 모델을 이용해서 그런 기획전 제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듯이 여러 업체의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를 가지고 평소에 하던 일들을 조금 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조금 사람을 덜 쓰고 또는 예전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을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가 열려져 있으니 업체에서 한번 써보시고 좋은 성능이 나올 것 같다 또는 이제 협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리더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네이버 클로바의 강인호 책임 리더님의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하실 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준호 책임연구원님입니다. GPT-3 이후 거대 언어 모델 최신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GPT-3 이후 거대 언어 모델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GPT-3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언어 모델은 무엇이 있는지 하는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GPT-3 이후의 해외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보안 세미나인 만큼 안전과 관련된 언어 모델과 신뢰성 주제에 대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GPT-3가 제안된 논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Language Models are Fusion Learner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어떤 새로운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제안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한 연구도 아니고, 이 논문이 가진 기여는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한 논문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요 내용도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이 맞다라는 다양한 실험과 공정한 평가를 한 논문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좀 아래쪽에는 주어지는 이그젬플들의 개수가 있습니다. 0개, 1개, 10개. 그리고 세로 축으로는 언어 모델의 크기가 있습니다. 1빌리언, 13빌리언, 175빌리언. 기존의 작은 언어 모델들은 예제를 하나하나 조금만 주면은 언어 모델의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 10빌리언, 100빌리언과 같이 커지다 보니까 언어 모델 예제가 조금만 주어져도 언어 모델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네, 그럼 이와 같은 GPT 모델 이외에 다른 언어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처음으로 트랜스포머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처음에 기계 번역 분야에서 제안된 논문이고요.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I go to school 이라고 하는 영어 문장을 생성해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용량의 텍스트를 가지고 사전에 학습, 프리트레이닝을 한 모델이 보통 버트 계열의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어 문장을 생성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대용량의 텍스트를 가지고 사전 학습한 모델이 GPT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습 모델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앞에는 트랜스포머 기계 번역 모델이 있고요. 인코더 부분을 사전학습한 게 버트 계열의 모델, 디코더 부분을 사전학습한 게 GPT 계열 모델,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를 같이 활용해서 사전학습을 한 게 T5나 바트와 같은 언어 이해 및 생성 모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GPT를 크기를 엄청나게 키운 게 GPT-3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버트 계열의 언어 이해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입력 문장이 쭉 있으면 자기가 임의의 구간에 대해서 X다 라고 모르는 부분이다 라고 마스킹을 하게 되고요. 각 단계마다 이 마스킹된 단어를 찾기 위해 중요한 주변 단어들을 예측을 하고 이 계층의 딥러닝 모델을 적용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이 단어는 원래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답을 맞추는 형태로 사전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언어 이해 모델에 대해서 랩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모델은 언어 이해 유형의 다양한 태스크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독해, 문서 분류, 언어 분석 혹은 검색 결과를 순위화하는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요. 그래서 사전학습 언어 모델들 중에서 실제 활용 사례나 후속 연구가 굉장히 많은 모델입니다. 구글도 2019년도에는 자신들의 검색 결과에 버트 모델을 적용하여 재순위화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언어 이해에 특화가 돼 있어서 언어 생성 유형의 태스크에는 활용이 어렵고 응용 태스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각 태스크별로 특화된 딥러닝 레이어를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GPT-3와 같은 퓨샷 학습 혹은 멀티태스크 학습에 적용할 때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 연구로는 이와 같은 버트 모델을 가지고도 GPT-3처럼 퓨샷 학습을 해보자 라는 연구가 다수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GPT와 같은 언어 생성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생성 모델은 한 단어씩 차례대로 다음 단어를 예측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다음 단어를 생성할 때는 이전 단어까지만
한 방향으로 정보를 고려해서 다음 단어 예측에 중요한 이전 단어를 찾고 이계층의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전체 이제 각 단어마다 입력 단어마다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는 형태로 사전 학습하는 모델이 언어 생성 모델입니다. 이와 같은 언어 생성 모델을 살펴보면 잠시 뒤에 GPT-3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백 빌리언 정도로 크기를 키웠을 때 굉장히 빠른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그 능력은 이제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생각해 볼 점은 GPT와 같은 모델의 크기를 100빌리언이 아니라 트릴리언 혹은 10트릴리언 이렇게 계속 키운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의 경계는 무엇일까 하는 점은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자면 언어 이해 유형의 태스크에 적용할 때 모델의 크기 대비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유명한 스쿼드라고 하는 기계 독해 태스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GPT 계열 모델이 아직 순위권에 올라가 있지 않고요. 실제 엔비디아에서 메가트론 LM을 실험을 했을 때 3.9 빌리언 정도, 아까 버트의 10배 정도 크기가 되는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성능이 91.2%로 그렇게 높지 않은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로는 MS가 이 GPT-3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획득을 했는데요. MS는 이 GPT-3를 가져다가 어떻게 태스크에 응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서 그 관련된 논문을 소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어 이해 및 생성 모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입력 문장이 쭉 있으면 임의의 구간, 스팬을 모르는 부분이다라고 마스킹을 하고요. 앞에 버트와 같이 인코더 부분을 처리를 하고 뒤에 이제 디코더에서 처리를 하면서 마스킹된 구간에 있는 단어들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맞추는 형태의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할 때는 다음 단어 예측에 중요한 이전 단어를 찾고 그 다음 순서에서는 입력 문장 중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입력 문장의 단어를 찾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언어 이해 및 생성 모델은 구조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언어 이해 유형의 태스크랑 언어 생성 유형의 태스크 양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입력과 출력이 모두 텍스트에 기반해서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트처럼 응용 태스크마다 별도의 딥러닝 레이어를 추가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스러운 멀티태스크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버트나 GPT 대비 중간에 디코더의 하나 입력 부분을 찾아오는 그 연산이 필요해서 약 10%가량의 추가 연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특정 태스크가 목적이다. 기계 독해 등 특정 태스크가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동일 연산량을 사용하는 버트 모델 대비는 성능이 약간 부족한 점이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GPT-3는 무엇이고 언어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GPT-3 이후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 동향은 크게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의 경쟁이 지금 수백 빌리언을 넘어서 수조 혹은 수십조 단위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고요. 두 번째로는 GPT와 같은 디코더 온리보다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같이 사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이 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하면 특정 태스크에 파라미터 효율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인가, 파인 튜닝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 네 번째로는 이젠 언어를 넘어서 시각 혹은 음성까지 같이 사용하는 멀티모달 사전학습을 하자라는 연구들이 활발히 있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언어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들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의 경쟁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 GPT-3와 같이 175빌리언으로 학습을 하더라도 로스가 여기에서 멈췄다라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GPT-3 이전에 기반이 됐던 오픈AI에서 나왔던 Scaling Law for Neural Language 모델이라는 연구를 보면 더 큰 모델에 더 많은 컴퓨팅에 더 많은 데이터를 쓰면 로스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 결과에 기반을 해서 GPT-3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현재 A100이라고 부르는 GPU 3,000개를 써가지고 1트릴리언 규모에 대해서 GPT 모델을 학습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구글에서는 스위치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1조 6천억 파라미터 규모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 대해 실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화웨이라는 기업이 2천억 파라미터 규모의 판구 알파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중국 베이징 아카데미에서는 GPT-3보다 10배 큰 1조 7천억
7,500억 규모의 우다오 2.0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동향을 살펴보면 규모의 경쟁이 지속될 경우 투자 규모가 이제는 수백억을 넘어서 수천억, 수조 단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배나 수십 배의 투자 규모가 필요할 수 있어서 향후에는 언어 모델의 크기 대비 성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코더 디코더 모델 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생성형 모델뿐만 아니라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대화, 질의응답, 지식 분석 등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스위치 트랜스포머도 구글에서 연구한 것도 인코더 디코더 베이스고요. 최근에 구글에서 구글 I/O 2021에서 람다라고 부르는 대화 기술을 소개를 하였는데 이거는 2020년에 발표했던 미나라고 부르는 대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모델도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기반한 대화 모델이고 페이스북에서도 블렌더봇이라고 하는 개인 페르소나이즈가 가능하고 감성 대화 및 지식 대화가 동시에 가능한 대화 모델을 연구를 하였고요. 최근에 블렌더봇 2.0도 기술을 발표하였는데 이 1.0과 2.0 모두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기반한 대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또 재미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RDB가 아니라 자연어 문장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팩트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SQL 질의와 같은 질의가 자연어 문장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알려줘 하면 이 문장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목록을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에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기반하고 저희가 보통 질의응답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이와 같은 자연어 데이터베이스, 자연어를 가지고 최근에 언어 모델로 데이터베이스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글에서는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크기가 커질수록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기도 하였는데요. 기존의 T5의 베이스 모델은 예를 들어 TQA라고 부르는 평가셋에서 30% 정도의 지식이 있다라면 이제 11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은 약 60% 정도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최근에 MIT에서는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얼마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자 안에 열쇠만 있다. 내가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러면 상자는 비어 있는지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을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거대 언어 모델로 생성형 모델뿐만 아니라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기반한 연구가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인코더 모델은 언어 생성에 취약하고 디코더 모델은 175빌리언으로 키우더라도 의미 이해 능력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실제 GPT-3 논문의 리미테이션 챕터에 같이 소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대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 효율적인 특정 태스크 최적화 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언어 모델이 크기가 커지면서 특정 태스크에 최적화할 때 파라미터 전체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학습해야 되는 컴퓨터도 많아지고 각 태스크별로 이제 서버를 따로 둬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앞부분에 다른 파라미터 이제 한 50개나 이런 정도의 입력 토큰을 주고 거기에다가만 특정 태스크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자라는 연구가 구글에서 제안이 되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언어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하였을 때 기존의 전체 파라미터를 다 최적화하는 것과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 보고가 되었고 특히 이 연구는 이제 학습한 데이터셋과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에 가서도 좀 더 견고한 일반화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MS에서 GPT-3를 이제 어떻게 하면 파라미터 효율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때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 그 정도를 이제 옆에 다른 파라미터를 두고 조그마한 파라미터를 두고 거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이걸 같이 활용하는 연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GPT-3를 그냥 전체 모델을 파라미터 최적화했을 때의 성능보다 제한하는 방법을 했을 때의 성능이 조금 더 낮다라고 하는 형태의 연구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저기에서는 위키SQL, NLI, 샘썸이라고 하는 태스크에다가 적용을 하였는데 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리더보드의 소타 성능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다소 부족한 성능이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논문의 어펜딕스에 보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직도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MNLI 같은 경우에는 퓨샷 학습을 하면 40%지만 파인 튜닝을 하면 89.5%다
라고 하는 성능이 나왔지만 이 연구 결과를 실제 T5랑 비교를 해보면 라지 모델보다 조금 더 부족한, 라지 모델은 여기에서 1빌리언이 안 되는 770밀리언 규모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부족한 성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멀티모달 사전학습 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에서 사전학습이 이제 굉장히 잘 됨에 따라서 시각이나 음성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사전학습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게 최근 연구 결과에 나왔고요. 그래서 언어, 시각, 음성을 같이 합쳐서 통합해서 멀티모달로 사전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고 여기에도 인코더 모델, 디코더 모델, 인코더, 디코더를 다 같이 사용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더 모델로 이미지를 이제 버트와 같은 것으로 인코딩을 하고 텍스트, 캡션도 인코딩을 해서 이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다, 다른 것은 관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했을 때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미지를 학습한 벡터에다가 이제 단어 벡터, 예를 들어 가운데 보시는 구두 그림과 같은 경우에 베이지라고 하는 단어를 더하면 이제 베이지색 구두를 검색할 수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이제 도로 그림에다가 카라고 하는 거, 이제 도로 그림을 학습한 인코딩 벡터에다가 카라고 하는 단어의 벡터를 빼면 실제 자동차가 없는 그림을 찾을 수 있고 하는 수준까지 멀티모달 사전학습이 발전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디코더 기반한 멀티모달 사전학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오픈AI에서 달리라고 하는 연구도 나왔고요. 최근에 베이징 AI 아카데미에서는 코그뷰라고 하는 연구도 나왔는데 두 모델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입력되는 이미지 가운데 고양이 그림이 있으면 얘를 오토 인코더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실수값 몇 개를 가지고 이 고양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다시 디코더를 거치면 원래 있던 고양이 그림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PT 모델은 이 고양이 그림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이제 하나씩 생성을 하고 다음으로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 가운데 있던 실수값들을 하나씩 생성을 하는 식으로 사전 학습을 하게 되면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미지를 주고 나서 관련된 텍스트를 만들 수 있고 하는 형태의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패션 분야에 적용을 해서 어떠한 셔츠를 만들면 저희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가디건이나 아니면 팬츠와 같은 그림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멀티모달 기술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에서도 구글 I/O 2021에서 앞으로 시각적 정보도 고려 가능한 MUM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기존의 사용자가 어떤 목적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검색 지리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 지식을 파악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를 줄여서 이제 한두 번만으로도 원하는 바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기술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리의 문맥을 이해하는 기술, 다국어를 처리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등산하다라고 하는 거를 복합 모달러티를 이해하는 기술을 같이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시사점을 찾아보자면 현재 있는 멀티모달 연구들은 다 영어 혹은 중국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 AI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한국어 기반의 멀티모달 사전학습 모델도 반드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동향은 이제 언어 모델의 신뢰성, trustworthy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의 챕터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AI 분야에서 신뢰성이다. 그러면 약 4가지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AI 모델이 판단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 가능성. 두 번째로 입력에 조그마한 노이즈가 꼈을 때 완전히 오동작하는 거 아니냐, 즉 경고성, 로버스트니스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정성이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해서 편향된 말을 하는 건 아니냐, 공정성이 있고요. 네 번째로 내가 학습했던 데이터들이 다 그대로 외부에 누출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데이터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GPT-3가 나오고 나서 신뢰성과 특히 편향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얘기는 두 명의 무슬림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라고 하고 나면은 뒤에 GPT-3가 생성하는 거는 무슨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고 어디 교회를 폭파시키고 하는 문장들을 막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무슬림 외에 다른 단어들로 바꿔봤을 때 무슬림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이런 폭력적인 결과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편향성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GPT-3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나도 그게 좋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GPT-3에 약간 오펜시브한 데이터 생성을 걸러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한 약간 경고성 측면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이루다 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출력했던 결과 이 모델은 버트 모델을 가지고 랭킹을 했던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모델들이 지금 보면 지하철 임산부석하면 싫다, 미투 운동하면 뭐 혐오스럽다, 가운데 같은 경우도 장애인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옆에 이제 데이터 보안 관련해서 주소 하다 보면 기존에 사람들이 입력했던 여러 주소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보안 관련해서 최근에 해외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인데요. GPT-2 모델에다가 여러 가지 프리픽스를 줘가지고 특정 단어들을 넣으면은 학습 데이터에 단 한 번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각 사람과 관련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뭐 이제 여러 가지 UUID, 아니면 챗봇 히스토리와 같은 것들이 다 출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점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보안과 관련된 트러스트 워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에서 소셜봇 챌린지라고 해서 챗봇입니다. 사용자들과 오래 대화하는 게 목적인 소셜봇 챌린지를 했고 여기에 미국에 있는 그리고 유수의 대학들, 하버드, 스탠포드 여러 대학들이 다 같이 이 챌린지에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1등을 한 팀은 에모리 대학교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교이고요. 여기에 최진호 교수님께서 1등을 하셨는데 저희랑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했던 대학이고요. 지금 이 대회는 특징이 한 번만이라도 특정 계층에 대해 편향된 발언을 하면 그 팀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바로 탈락입니다. 그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있다 보니까 모든 대학 참가팀들이 다 딥러닝 엔드-투-엔드 모델을 쓰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대화 처리, 대화의 문맥을 이용하고 다음 대화를 매니지먼트하고 출력을 생성하고 하는 그 각 모듈에만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전체를 이제 매니지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해서 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또 다음 예제로는 이제 아예 양극단으로 가서 최근에 오픈 AI도 경고성, 신뢰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사람의 가치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 뭐 편향성이 나오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나열을 하고요. 각 케이스마다 중요한 퀘스천들, 무엇이 사람을 아름답거나 혹은 어글리하게 만드느냐 하면은 아웃라인, 그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와 같이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GPT-3 모델에다가 이 질문과 앤서를 가지고 파인 튜닝, 추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대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프롬프트가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냐 물어보면 기존에 있던 GPT-3는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An old man인데 와이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헬시하고 웰시하고 와이즈하고 손자 손녀들이 있고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모델을 학습한 GPT-3 모델은 그것은 너에 따라 달려있다.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은 이제 뭐 딱 절대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거다와 같이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된 좀 약간 정답과 같은 말을 뱉어주는 형태로 이제 학습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도 언어 모델의 크기별로 과연 이게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를 평가를 했을 때 언어 모델이 큰 게 더 잘 반영된다. 즉 오픈 AI는 이제 기승전 모델 크기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신뢰성 개선을 위한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최근 연구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가 딥러닝 모델이 실제 뭔가 출력 결과를 낼 때 편향될 수도 있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뉴욕대 조경현 교수님이라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문장을 생성하게 하면 갑자기 비전, 이미지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많이 오동작 지식에 대해서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웹에 있는 지금 입력 텍스트와 관련된 다른 텍스트를 검색을 해와서 이 검색된 문장들을 입력에 같이 넣어주는 형태로 언어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게 구글에서 나왔던 버트에다가 이제 리트리버 오그멘티드한 거, 오른쪽에 있는 게 페이스북에서 나온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리트리버 오그멘티드한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메가트론 LM 컨트롤이라고 해서 문장을 생성할 때 외부 지식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떤 키워드를 줘서 어떤 여자가 어디를 여행하고 있다. 그럼 컨트롤 키워드가 드라이빙이라면 드라이빙과 관련된 문장을 생성, 컨트롤 키워드가 그 여행지에 대한 어트랙트라면은 어트랙트와 관련된 문장을 생성하는 식으로 컨트롤 하는 데 활용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언어 모델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이와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학습 데이터에서 원시멸뭉치의 공정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출력되는 부분, 출력 생성 결과가 과연 공정한지 하는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어 모델 안에 이 언어 모델이 이와 같은 형태의 텍스트를 생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트롤 지식이 있고 사용자가 이 컨트롤 지식을 직접 매니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언어 모델이 디코딩을 하면서 물론 입력도 참조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외부 지식도 같이 참조를 하면서 출력을 생성하는 형태의 구조로 AI 기술이 발전을 해야지 신뢰성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언어는 사람이 어떤 생각, 사고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즉 이를 AI 관점에서 보면 이제 보통 AGI라고 부르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HCI, 사람과 컴퓨터 간에 서로 소통하는 기술이 발전할 때 언어지능이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최근에 논문 편수를 보면은 약 5년 전보다 한 10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 추세가 점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 AI의 발전을 실세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 중에서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말씀 많이 들려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준호 책임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임준호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질문을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께 미리 좀 받았어요. 네, 하나씩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GPT-3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이 정보 보호 산업에서 활용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최근에 GPT-3가 나온 좀 유명한 응용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연어로 문장을 입력하면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해주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악성 코드들, 정보 보안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악성 코드를 판단하거나 분류하거나 어느 부분이 악성인지 하는 걸 탐지하는 것들 쪽이 아마 대표적으로 나중에 정보 보호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초거대 AI 언어 모델이라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정보 보호 산업에 활용한다라는 관점도 있고요. 이 초거대 AI를 위한 정보 보호 연구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게 실제 연구자의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네. GPT-2 모델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이제 발표 중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초거대 AI 개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이 보안 기술 그리고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선은 제가 인공지능 쪽을 전공을 했고 보안 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어떤 시큐리티, 안전성 쪽이고 이거는 AI 관점에서 생각을 하자면 사람들이 이 AI를 신뢰하고 쓸 수 있느냐 하는 신뢰성 쪽의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AI 도메인에서는 보통 4가지 카테고리로 이 신뢰성 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이제 편향성, 과연 이 모델의 출력 결과가 공정하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질문 주신 분도 말씀해 주셨듯이 데이터 보안 이슈. 데이터를 과연 여기에서 추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로버스트니스, 경고성이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설명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확률을 최대화하는 모델이에요. 학습 데이터에 있는 것들은 확률을 최대화해서 다음번에 입력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게 나오게 되는데 내가 이 데이터는 추출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역으로 그 데이터의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도 최근에 연구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이쪽에 AI 거대 언어 모델 관점에서 보안적인 안전성, 신뢰성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은 실제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AI 기술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AI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선 AI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많은 기업이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쇼핑 리뷰를 요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글을 생성한다거나 하는 것들, 코드를 생성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가능한 수준이 됐고,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미지와 어떠한 키워드를 놓고 이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주는 것들, 아니면 그림을 생성해 주는 것들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실세계 생활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에 가서 지식인에서 나는 언제 부동산 아파트를 샀고 뭘 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하면은 실제 국토부나 법령에 근거 문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실제 현재로서는 세무사분들이 다 직접 일을 하고 있잖아요. AI가 곧 발전이 되면 이 부분도 자동화될 수 있는 영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현재 AI 기술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수준은 실제 우리가 실세계 생활하는 관점에서 찾아보면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는 뭐 저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의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많이 찾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과기부, IITP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AI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사람다움이에요. AI가 사람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적은 데이터를 써야 되고, 좀 더 적은 컴퓨팅을 가지고 더 똑똑해져야 되고,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해야 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차세대 AI라고 정의를 하였고, 실제 올해의 예비타당성 조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실제 이와 같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실제 언론 뉴스에도 몇 가지 기사로 나왔던 것들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세부 내용도 조금 찾아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중에 이제 사람다워지는 AI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인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러면 약간 저 같은 겁장이들은 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AI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뭐 아이폰이나 뭐 아니면 안드로이드의 여러 개인 비서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혹은 기존에 내가 어떠한 특정 계층의 약자라서 어떤 서비스를 못 받던 것들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관점에서 활용되는 거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준호 책임연구원님의 GPT-3 이후 거대 언어 모델 최신 연구 동향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랙 B의 마지막 순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트랙 B의 마지막 순서 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분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님인데요. 주제는 초거대 AI 법적 쟁점과 과제입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입니다. 초거대 AI에 관련해서 좋은 행사에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초거대 AI와 법적 쟁점, 그리고 그 과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호수에 우리가 돌을 던진다면 그 파문은 모든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하고 AI 부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각종 법적 이슈가 발생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AI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의 의미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AI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AI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능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지능이란 뜻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그 내용만 본다면은 매우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신체적 활동을 대신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범위가 넓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정책적 규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미리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단순하게 산업만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고 법적 쟁점을 짚어가고 그 부작용을 억제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과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이용에는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그에 비해서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거대 AI는 기술적으로 강한 인공지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뇌신경망이라고 하죠. 2,000억 개가 넘는 패러미터를 이용해서 강한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것. 이걸 초거대 AI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지능에는 사람의 뇌가 있듯이 인공지능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AI 알고리즘입니다. AI 알고리즘은 AI가 생각하는 규칙, 노하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인공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럼 AI가 가져올 미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온 국민이 기술을 몰라도 발명활동, 창작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수학적으로 복잡한 금융상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이 문제돼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재난구역에 AI 로봇이 들어가서 구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 정부가 많이 어려워하죠. AI를 활용한다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요 측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AI가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근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부정적 요소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악한 행동은 AI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치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사고 날 수가 있죠. 금융시장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우리 심각하죠.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 산업을 우리가 진흥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부작용이 크니까 그만둬야 될까요? 세계는 진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AI 국가전략 발표했죠. 해외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AI 규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알고리즘 법안, 각종 윤리 원칙 이런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우리나라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AI 산업 진흥하지 않으면 낙오합니다. 대충 해도 낙오합니다. 그런데 잘하려면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EU나 미국 쪽의 사정도 우리가 잘 살펴서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제도를 갖춰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법제 준비 방향은 어떨까요? 사전 진입 규제는 완화해야 됩니다.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생태계는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기 이전에 자율규제, 윤리원칙,
확립해야 됩니다. 그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초기 시장이 안정되고 정착된 이후에 시장 지배력 남용에 관한 각종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 말씀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그나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졌습니다. 위기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입니다. 소비는 위축이 됩니다. AI를 통해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높아갑니다. AI 시스템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그렇지 않은 개인 간의 격차도 늘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 5G 네트워크를 만든 강국입니다. 이 인프라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들이 기술을 몰라도 그 생태계, 산업 생태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AI 관련해서 각종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일자리는 어떻게 생기는가 부분입니다. 그냥 두면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국민의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국민이 주도하는 지능정보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석유는 한번 쓰고 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이터와 섞어 쓸 수 있죠. 쓰고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석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 늘고 있죠. 물론 그 지배력의 남용이나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온라인 플랫폼을 우리 개인들이 그리고 젊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기술을 몰라도 발명하고 저작하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데이터 컨설턴트, 데이터 창업자들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부분에 늘어나는 일자리 빨리 만들도록 법적 정비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편향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속 이루다 이후에 편향성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편향성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편향성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사용한 결과가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성향, 모든 분야에서 차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합니다. 남녀 차별, 장애가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별,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차별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기업이 만든 AI 알고리즘 자체에 차별성, 편향성이 내재된 경우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남자들만 모여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도 말을 하고요. 고객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갖는 AI 알고리즘은 당연히 편향성을 가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에 투입되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를 들은 것인데 이것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위한 변명 부분입니다. 자, AI 알고리즘을 통한 각종 데이터 창작 결과물들이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편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데이터를 투입해서도 결과물은 AI 알고리즘이 결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거기서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 모델은 특정 가치, 특정 고객 집단,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조적인 접근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성, 편향성이 기업 가치나 기업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때
그게 현행법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편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법을 위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처벌해야 됩니다. AI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 AI를 활용한 기업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AI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준 것은 기업입니다. 결과물이 위법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우리 인간적인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규율할 것인지 우리가 입법적인 정립을 분명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루다 문제입니다. 이루다가 이성간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특정 고객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는데 차별적인 발언이 나왔고 장애인 차별, 여성 차별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각종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규제되어야 되고 제재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라 볼 부분이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음란물, 도박 너무 범람했죠. 거기 초동대처도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이루다 상황은 어떨까요? 서비스 나오자마자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그것을 받아서 이슈화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보름 만에 서비스를 접었습니다. 정부와 각종 기업들은 윤리 기준을 쏟아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리하려는, 조정하려는 그런 자율적인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규범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정부 규제, 제재는 효과를 좀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자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이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공판 윤리 말씀드렸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그냥 데이터인 상태로 남아있고 또 일부는 기술적으로 활용이 돼서 특허가 되기도 하고 저작권인 대상이 되기도 하고 IP 권리화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재산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특허청은 데이터를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저작물을 전송 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산업부는 산업데이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본에 관한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IP 권리화, 지식재산 권리화도 중요하지만은 지식재산 권리가 화로가 안 된 노하우, 각종 데이터, 이 부분 자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는 이것을 통할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부처가 따로따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조정하는 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 발명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영국의 라이언 에봇 박사팀이 2건의 인공지능 관련된 상품 출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릇이고요. 하나는 램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특허 출원을 했나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인공지능이 발명했다. 자기들이 한 건 아니다. 인공지능이 발명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인공지능한테 줄 수 없으니 나한테 달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에서 거절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특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AI가 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있어서는 라이언 에버 박사팀이 자기들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특허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주질 못했습니다. 이 AI 발명의 쟁점은 이겁니다.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에 특허를 줄 수는 없다. 다만 AI 발명에 사람이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해 줘서 권리화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AI 발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투입하고 AI 알고리즘 매뉴얼을 바꿔서 활용하고 이 가치, 이걸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AI 혁명을 하게 되면은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자,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기업이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니즈와 수요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쇼핑을 했을 때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느 장소에 공급받기를 원하는지, 내가 아침에 공급받기 원하는지 밤에 공급받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리알 인간처럼 속이 다 보여지는 사람이 됩니다. 보호해 줘야 되겠죠?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완전히 노출되고 나서 내가 정상적인 민주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가 있을까요? 나가서 내 뜻대로 의지를 표명하고 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 혁명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개인정보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일방적으로 정부가 법을 적용해서 보호하는 체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자,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90% 이상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단순한 반복 업무도 AI로 바뀔 것이고, 재난구조 업무도 AI로 바뀔 것이고, 같은 변호사도 AI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줄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늘어나게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AI 발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기화된 특이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겁니다. 아주 그건 고부가 가치 있는 일자리죠. 그렇지만 일자리 양적 측면에서 많이 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접직업군으로, 그것도 AI로 가까워지는 인접직업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교육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일자리를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I 산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양보한 분들입니다. 여기 있어서 로봇처럼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 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기본소득 이슈도 가치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법인격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AI한테 사람처럼,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법인처럼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국 해상법에서는 선박에 대해서, 뉴질랜드에는 강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AI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곰곰이 새겨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회사에 법인격을 줄 때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사고 위험이 커서
몇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에 많은 분들이 돈을 모으고 그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AI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AI는 기업이 붙어 있을 거고요. AI가 문제 생기면 그 기업의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 돈이 필요하면 그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투자를 받아서 사면 됩니다. 필요 없죠. 다만 AI에 대해서 이제 인격이 고려된다면은 나중에 초거대 AI, 강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처럼 감정을 갖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실 너무 가십거리처럼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철학적, 고찰, 여러 가지 사회적 콘센서스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행정혁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기본법에 따르면은 공무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행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민간의 활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에서 AI 혁신을 해야 됩니다. 단순 방목 업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부동산, 감염병 예방, 사회안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갈등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AI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정부가 AI 혁신을 주도할 수가 있고 민간의 AI 혁신까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AI 파워기업 육성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워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가 뭘 해줘야 되느냐? 저는 그 새로운 기업들이 기존의 기득권하고 발생하는 갈등 문제 해결 이걸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여서 입법이 너무 많습니다. 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기업이 나오면 기존의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법 규제 중에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많은 인프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율주행 나오면 교통 시스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인프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도로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AI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결국 창의력과 실행력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는 창의력과 실행력을 행사한 결과가 얼마만큼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었는지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법제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불평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AI로 인해서 불평등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지 않은 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많은 국민들이 AI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많아질 수 있도록 AI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 AI 시스템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상위 계층들이 경제력을 남용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도로교통법 이슈입니다. 20세기의 살인마는 테러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합니다만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체계가 AI 시대에는 많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운전대를 잡고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럼 누가 운전하는 걸까요? AI 시스템이 운전하는 걸까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AI 탑승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데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끼어들게 할 수 없을까요? 중앙선 침범을 미리 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우리 운전자들이 사고 시에 닥쳐서 중앙선을 추월할 수도 있고, 앞차를 경미하게 들어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외입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런데 AI 시대는 그걸 미리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할 수 있을까요? 왼쪽으로 하면 한 사람이 치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두 사람이 치입니다. 한 사람을 치라고 우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AI 시대 자율주행이 갖고 있는 도덕적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AI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발전하면은 그런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폭 줄이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교통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발표의 결론은 우리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AI 산업이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서양에 많은 입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입법들을 볼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되는지 라는 부분을 보고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도입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제한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AI 산업, 초거대 AI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생해주신 이상직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직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점들을 쭉 들어보니까 개인이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초거대 AI 개발이 되면서 명과 암이 굉장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정보도 보호하면서 AI도 충분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규제는 우선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들은 질문 중에서는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부 주체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기업에게 가는데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 것 같습니다. 기업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제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가 되고 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보 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잘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 주체는 기업을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할 수가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기업이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개인정보를 보상도 없이 그냥 가져가서 쓰잖아요. 쓰고 나서 그 혜택을 어떻게 하면 정보 주체에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정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변호사님이시니까 어떤 법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같은 변호사를 잘 고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우리 금융에 관해서는 신용정보 보험 활용에 관한 법, 그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개인정보, 내 신용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법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내 권리를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확실하게 내가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서 내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그런 노력들이 개인정보 주체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주체가 돼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직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저희가 준비한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정보 보안 분야의 AI 활용이 정말 중요하고 초거대 AI로의 여정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AI의 기술 발전뿐 아니라 AI의 보안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진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